안녕하십니까. 저는 텍스솔루션부에서 부동산 자문을 맡고 있는 최상돈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상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입니다. 예,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약간 이 상반기는 보합세나 약세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컨텐츠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첫 번째로 지금 시장이 어떤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 증감률이 쭉 내려가다가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이 상승폭이 쭉 줄어들다가 갑자기 큰 폭의 상승을 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토허제 해제가 되면서 증감률이 매우 크게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토어제가 다시 원복이 되면서 증감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이번에 증가세를 좀 보다 보면 상당히 좀 재미있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송파, 강남, 서초라는 강남 3구의 상승률이 두드러졌고요. 심지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구들도 있었다.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차가 굉장히 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라고 요즘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뭐 양극화 요인 외에도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토어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위주로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인근 지역부터 기대감을 받고 있었던 찰나에 정부에서 다시 이 원천 차단, 상승을 원천 차단하는 토어제 원복이라는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이 구들이 나중에 따라서 올라가기 전에 이미 좀 차단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량 측면에서 한번 보겠는데요. 최근에 작년 7월, 8월 이후에 거래량은 3천 건대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2월 달 토어제가 시작이 되고 토어제 해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영향 때문에 3월까지도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요. 사실 이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래량은 아닙니다. 2006년도부터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 데이터가 발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평균을 계산해 보면 약 7천 건 전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평균 정도 수준의 거래량이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계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대 한 8천에서 9천 건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긴 합니다만 평균이랑 비교했을 땐 막 그렇게 폭발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갑자기 3천 건대에서 두 배나 늘어나는 거래들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어제였고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서 대출이 좀 풀렸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풀리면서 그 다음에 계절 수요가 생겼거든요. 보통 1월달, 2월달, 3월달 그러니까 봄에 이사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전해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집을 알아보시고 또 계약도 하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엮여서 이번에 2월달, 3월달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실질소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 4분기 실질소득은 454만 원이고요. 근데 이 454만 원이 이전 코로나 때에 비해서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흑자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구에 이제 뭐 순수익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순지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익해서 지출을 뺀 이 금액을 흑자액이라고 하는데요. 흑자액이 이 코로나 때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네, 매우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득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했지만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이 2014년도부터 가파르게 증가했는데요. 그동안 쌓은 대출탑들이 이렇게 커져서 2024년 4분기 기준 1123조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매우 큰 폭의 상승인데요.
이 매우 큰 폭의 상승 중에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정책 주담대 대출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담대랑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무려 91.7%입니다. 네. 그래서 2023년 말 기준 91.7%인데요. 조사 대상 38개국 중에 대부분 선진국 뭐 중진국 후반인 거죠. 중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별 GDP 대비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국가 총부채 규모도 무려 6,222조 원이나 됩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차주 가계대출 현황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1년 만에 1인당 가계빚이 200만 원씩이나 늘어나서요. 9,300에서 9,553만 원까지 늘어난 모습입니다. 물론 뭐 차주는 소폭 줄었지만 다중채무, 취약차주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빚은 늘어난 좀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동산을 살 때 보통 얼마나 많은 빚을 질까요?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자, 용산구, 성동구 보시면요, 1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용산구는 12%에 가깝고 성동구는 6%에 가깝습니다. 뭐 서초 강남구는 더 심하겠죠. 10억 원 이상 대출 받으신 분들은 21%, 24% 정도 되고요. 뭐 마포구는 상대적으로 뭐 적기는 한데요. 이 7억 원 이상 또 5억 원 이상 대출이 적지 않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을 살려면 많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정말 막대한 숫자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대출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면 다시 거래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2023년, 2024년에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요. 2023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초에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2023년 가을께쯤에 가계대출 이슈가 터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및 50년 주담대 신청 조건이 강화되면서 가계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진 상황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거래량이 다시 쭉 떨어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2024년도에도 있었는데요. 2024년도 보시면 주황색입니다. 자, 더 큰 폭의 거래량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나 정책대출로 시장을 좀 달구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올라가서 갑자기 또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부에서 2024년 7월부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7월부터 가계대출이 이슈가 되기 시작하니까 가계대출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DSR 2단계가 9월에 시작이 되고 그 7월 달부터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정부의 돈 공급이 위축되자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사려면 돈이 많든지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집을 사시는 건데요. 근데 소득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못했고 대출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대출 총량 관리가 여전한 측면에 있고요. 올해 대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가 3.8%로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한도 내에서 가계부동산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많이 해주면 많이 해주는 대로 또 후반이 힘들기 때문에 골고루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대출해주라 라고 이제 은행권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DSR, 그래서 모든 가계대출의 DSR을 확인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뭐 얼마 이상 얼마 밑에 뭐 이런 건 없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알아서 스스로 관리해라. 어떻게 해요? 월별로 분기별로 대출액 증가를 관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아서 하라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했는데 혼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다가 그 가이드라인, 마음속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을 은행권이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뭐 지금도 마음껏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인데요. 물론 소득 한도 내에서 한도이지만 투자 대출은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대출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바로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들을 DSR 중심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총액 1억 원 미만은 그전에 신경 안 썼는데요. 중도금 또 이주비 대출 이런 것들도 원래는 신경을 안 쓰셨는데 정부에서 여기도 신경을 써라 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DSR 제도가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DSR 산정 시 미포함되던 대출들을 향후에 검토를 할까 넣을까에 대한 검토를 할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호제가 해제됐다가 다시 이제 원복되면서 사실 그 해제되는 과정에 거래량이 엄청 많이 늘었잖아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 달은 뭐 8천 건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대출이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 대출이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분명히 4월 달, 5월 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요. 지금 진행 중인 가계대출 규제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수도권 스트레스 금리가 1.52% 적용되고 있고 조건부 전세, 그러니까 갭 투자를 못하게 막는 그런 것들 대출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30년으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원래 DSR 퍼센트를 40%로 하라고 했는데 은행전은 요거보다 좀 적게 보수적으로 산정도 하고 있고 유주택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주담대를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도 가계부채 관리 대상에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올해 7월에 예정입니다. 이 3단계가 왜 무서운 거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1.2%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1.5%포인트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아직 기사로 나온 거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만 요걸 2%까지도 볼 수 있어 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고요? 1.2%포인트 이게 뭐냐고요? 이거는 내가 지금 4%의 주담대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서 원리금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금이 내 소득으로 비교했을 때 이게 일정 부분 넘어가면 안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출해주는 금액은 요 기준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대비코자 예비로 1.2%를 더해서 원리금을 계산을 한다는 거죠. 원리금을 요 금액으로 갚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만 5.2%포인트 내에서 원리금을 계산해서 스트레스 DSR을 계산한다는 측면인데요. 이 1.2%포인트가 바로 1.5%포인트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 증가가 더 심해지면 2%포인트까지 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금리는요, 원래
1.5%포인트가 제일 적은 기준이고요. 이게 3%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7월 달부터 이렇게 늘어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줄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이 대출까지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한도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집주인들이 호가를 비싸게 내놔도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겁니다. 자, 부동산 상승에는 저는 금리보다 대출 한도가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스트레스 DSR 지금 2단계 하에서의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대출금리 4%일 때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6억 원입니다. 누구요? 연소득 1억 원 차주일 대비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변동형 금리 대출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4%에서 2.5%까지 대출 금리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겨우 1.2억 원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들은 바로 대출 금리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부담 좀 덜하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들 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왜요? 스트레스 DSR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무려 1.5%나 빠졌지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2천밖에 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것도요, 연소득 1억 원 차주예요. 연소득 1억 원 차주가 전국에서 10% 채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밑에시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게 호가를 불러도 내가 돈을 많이 저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로는 집 사기 점점 더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은 양극화 진행 중이다라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양극화가 맞고요. 이걸 한번 보실게요.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자, 하나는 2022년 7월 4일 직전 고점입니다. 서울 아파트 고점입니다. 인덱스상으로. 그 다음에 제일 최근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개구, 용산, 성동, 서초, 강남, 송파 5개구만 2022년 파란색 막대를 뛰어넘는 가격이 나왔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구에서는 2022년도 고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뭐 마포, 양천 이런 데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이러한 올라가는 애들만 올라가는 양극화 진행이, 자, 일단은 양극화에서 폐해를 보고 있는 가장 이렇게 중저가 단지들을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중앙일보에서 12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2021년이 서울 아파트 직전 고점이잖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고점에 물린 비율이 얼마나 될까를 봤더니요.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96.8%, 성북구 같은 경우는 95.8%, 어마무시한 숫자죠. 물론 뭐 비싼 동네, 뭐 강남구는 42%, 고점에 물린 비율이 42%밖에 안 됩니다. 서초구는 31.8%. 사실 이게 밖에라고 볼 수가 없죠. 여기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다고 치지만 잠실동 위주로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신촌동이나 밑에 헬리오시티 있는 그런 가락동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외의 동네는 사실 여전히 고점에 물린 지역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동네만 올라갔는데요. 자, 양극화 현상은 부동산 과도기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동산 과도기를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왜 이걸 과도기의 증거냐? 하락할 때와 하락기에서 상승기로 갈 때, 상승기에서 하락기로 갈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왜냐하면 시장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걸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3그룹, 중저가에서 중가, 또 중가에서 고가 단지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지만
1그룹과 2그룹이 갭이 벌어지고 2그룹과 3그룹이 갭이 벌어진다면 2그룹에서 1그룹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3그룹에서 2그룹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수요 생성 실패가 와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양극화의 결과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갭이 빠르게 메꿔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를 팍 눌릴 수 있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그래서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도 토지거래, 아파트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게다가 금융, 가계대출 관리 강화안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히 지역만 묶이는 게 아니라 금융 쪽으로도 역시 묶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급 물량이 적지 않게 대기 중입니다. 2년간 서울 같은 경우는 7.1만 호입니다. 보통 서울의 원평균 입주 물량을 3만 호 정도라고 보는데요. 그거보다 많은 수준이고 심지어 선호도 높은 강남 상구에서만 2만 호가 들어옵니다. 미분양 주택도요, 7만 호,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자, 과거 입주 물량이 적었을 때 가격이 빠졌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공급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입주 물량이 적었어도 가격은 하락했던 2012년, 13년, 22년입니다. 노란색 막대 그래프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빨간선이 기준선입니다. 그 해에 실거래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제가 계산했는데요. 자, 빨간선 밑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입주 물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공급이 많아졌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많은데도 가격은 올랐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수요는, 부동산의 수요는 투자 수요와 실수요로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실수요는 늘 일정합니다. 늘 일정한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투자 수요는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확 줄어들 수 있고 아니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급이 줄어든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준금리를 우리나라가 세 차례나 인하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 금리 추이는 오히려 10월 달부터 떨어졌잖아요. 10월 달부터 떨어졌는데 오히려 이 10월 달보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가 못 떨어졌냐?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금리 등 시중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에 있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호재일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하락할 때 한번 보실게요. 매매 가격 지수가 하락했던 2011년부터 10년부터 14년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 한번 보시면 자, 매매 가격 지수가 쭉 물론 등락은 있습니다만 쭉 하락합니다. 자, 기준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에 있었는데요. 자, 언제부터 금리가 떨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2012년 7월 12일, 2012년 7월 여기쯤입니다. 7월에 이렇게 됐는데 기준금리 내렸어도 가격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볼까요? 2012년 10월입니다. 자, 10월에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의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요. 매매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요. 자, 2013년 5월 세 번째로 해봤습니다. 2014년 5월의 경우에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2014년 8월에 가서야 반등이 겨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리는 부동산 시장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질 못합니다. 특히 침체기에서 상승기로 전환될 땐 더 그렇습니다. 계속 상승기가 유지된다면 상승기가 유지될 때 금리가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는 더 유리한 환경이네 라고 많은 분들이
우호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이미 침체가 되고 있는 환경에서는 금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집을 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 작년, 올해 3년 계속 떨어졌는데 여보 금리가 4%에서 2.5%로 떨어졌으니까 우리 한번 집을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왜요? 집값이 떨어지는 걸 확인했으니까 어떻게 4%에서 2.5%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집을 살기 두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주택시장이 침체로 간다면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어도 시장을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큰 요인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매 매물이 역대급으로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새 아파트 입주율이 서울의 경우 80%대입니다. 새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전세가 나머지가 전세로 나오겠죠. 그럼 전세 물량도 많아질 거고요. 심지어 전세 규제에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 떨어집니다. 100에서 90%로 떨어지면 결국에는 그전에는 정부에서 100% 다 보증해 줬으니까 이렇게 상승을 부동산 전세 대출이 그냥 나왔지만 결국에는 요 대출 한도도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탄핵 인용되면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선 정권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의 지속성이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동시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을 1.5%라고 보고 있는데 1.5%보다 더 못 지켜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수세도요, 여전히 100 밑에 낮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상반기에는 생각보다 상승세가 크게 나타나기 어렵다. 그래서 약세나 혹은 보합세 정도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될 변수는 대선에 따른 변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선 후보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내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요. 적어도 4월달, 5월달에는 한번 지켜보시고 어떤 분이 되실지를 보신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Q&A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